몽골이 세계 최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일루스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것을 시간 순으로 보밀었죠. 1206년에 몽골 고원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그리고 1219년에는 호레즘 제국을 정벌을 했고, 1223년에 서쪽으로 더 갔고, 1237년에 오늘날 러시아 지방까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북중국이 몽골의 영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59년까지 헝가리, 러시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고원까지,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몽골의 영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259년에 고려가 몽골에 사실상 항복을 하게 되는, 이렇게 몽골의 확장 지도를 볼 수가 있죠.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하다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영지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확실하게 국가로 나뉜 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아들들한테 영지를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유목제국의 이 분봉의 특징은요, 장남을 가장 먼 곳에 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치가 가장 먼 쪽을 차지하게 되고요. 둘째가 차가다이가 오늘날 두강 사이의 땅, 지역을 영지로 했고요. 셋째는 중가르 초원, 그리고 몽골 고원의 서쪽 지방을 영지로 했고요. 막내 툴루이가 아버지 칭기스칸이 있었던 그쪽을 영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방은 칭기스칸의 동생들이 영지를 했고요. 여전히 금나라와 남송은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가장 넓지만 먼 영지를 주었고요. 아버지의 고향은 전통에 따라서 막내에게 주는 말자 상속제를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기스칸이 죽은 이후에 누가 대칸이 될 것인가? 이게 첨예한 과제가 되겠죠? 대칸을 다른 말로는 카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카간을 누가 맡을 것이냐?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주치는 나그네란 뜻의 신분적 한계가 있었죠. 어머니가 납치되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 사람이고요. 둘째 차가타이는 교만하고 호전적인 성격이었다. 셋째 오고타이는 감성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있었다. 대신 술을 너무 좋아했던 술주정뱅이였다. 넷째 톨루이는 막내라는 한계가 있었나? 말자 상속제가 있었다 그랬죠. 유목민에게는 장자 상속제가 없고요. 힘에 의한 능력주의를 지향한다. 하지만 말자 상속제가 있었죠. 아버지의 고향은 막내한테 주는, 그리고 실제로 병력의 절대 다수는 톨루이에게 있었다. 129개 부대 중에서 101개의 천호부대가 말자 톨루이 가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데카는 오고타이가 됩니다. 오고타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뒤는 셋째 오고타이로 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고타이가 상당히 지적이고 친화력이 높았다고 하는 거죠. 비록 그가 술주정뱅이였지만 오고타이가 데칸이 되었고요. 하지만 데칸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절대 권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특히 사남 툴루이가 일찍 죽었지만 그 툴루이 가문이 갖고 있었던 영지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오고타이가 그렇게 권력이 강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데칸의 자리는 오고타이의 아들이었던 구유쿠가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째 주치가 징기스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바투가 이어받아서 유럽 지방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사령관은 주치 둘째 아들이었던 바투였고요. 부사령관은 가장 경험 많은 몽골 군대에서 가장 명장이었던 수에베테이가 맡아서 했고, 그리고 사형제의 아들들이 모두 이 유럽 공략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 땅의 주인이었던 주치의 둘째 아들 바투였다는 거죠. 바투의 유럽 원정에서 몽골군은 지략, 스피드, 지구력에서 당시 유럽의 중세 기사들을 압도해가지고 유럽을 떨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몽골군이 서쪽으로 더 진군을 했다면 유럽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몽골군은 헝가리 평원,
그리고 발칸반도를 지나서 한 바퀴 돌았고 저 멀리 모스크바가 있는 그쪽까지 자신들의 패권 지역으로 했던 겁니다. 몽골의 원정은 헝가리까지 갔는데요. 왜 헝가리까지만 갖고 말았을까? 어떤 이들은 헝가리보다 더 서쪽으로, 예를 들면 독일 평원이나 프랑스까지 갔다면 거기에 있었던 중세 기사들이 다 멸망을 했고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왜 서쪽 끝이 헝가리 평원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몽골군의 한계는 날씨와 말먹이 초원지대입니다. 몽골군은 주로 겨울에 싸우죠. 덥고 습한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모기가 있어야 돼요. 몽골군은 별도의 치중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을 위한 건축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휴식 시간에는 스스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초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유럽은 아주 가난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더 진군한다 그래서 몽골군이 얻을 전리품이 없었어요. 몽골군의 이 원정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전리품이었단 말이죠. 약탈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얻는 건데 유럽에 가면 갈수록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북중국처럼 화려한 물품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몽골군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리품은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헝가리 초원 서쪽으로 가야 할 동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을 떨게 했던 이 사령관 바투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 주체 둘째 아들이었죠. 몽골군을 이끌고 유럽을 휘젓고 다녔는데 한참 전쟁을 하던 사이에 데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쿠릴타이에 가려고 하다가 전쟁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가 오고타이가 데칸이 됐고 그리고 그 아들 구육칸이 이어받음으로써 그 구육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말하자면 사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육칸이 아예 바투를 공략하러 가겠다.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서로 싸우려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구육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게 됐고요. 그렇다면 구육칸이 죽은 다음에 네 번째 칸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쿠데타가 열렸을 때 바투가 멍케를 지지하고 멍케가 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투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넓고 넓은 킵차크 지역의 패권을 보상을 받게 됐던 거죠. 징기스칸의 아들들의 영지, 그러니까 킵차크 칸국, 차가다이 칸국, 오고다이 칸국, 그리고 몽골 고원, 이 네 군데 중에서 킵차크 칸국이 가장 영토가 넓거든요. 그 넓은 영역을 바투가 차지할 수 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몽케라고 하는 사촌이 칸이 되는 걸 지원함으로써 패권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역사를 보시면 이제 13세기 경이죠. 13세기 중후반인데 이때 지중해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베네치아였습니다. 13세기 후반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의 권력은 프랑스 기사들과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던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4차 십자군이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여기에 라틴 제국을 세웠거든요. 그 라틴 제국의 육지 영토는 프랑스 십자군이 가지고 있고 해상 영토는 베네치아가 갖고 있었어요. 여기가 베네치아죠. 베네치아가 지중해와 흑해를 거치는 해상로의 패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몽골군과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냐면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여기 아조프해가 있거든요. 크림반도를 지나서 아조프해 안쪽에 카파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베네치아 상인과 몽골군이 만납니다. 근데 몽골군은 이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전리품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팔게 된 겁니다. 지도의 그림에서 보시면 붉은색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제 항해로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기금속과 발칸반도에서 목재를 구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재 같은 걸 내려놓고 카파까지 가요. 카파에 가가지고 귀금속을 몽골군한테 전해주고 거기서 노예로 바꿉니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거쳐서 노란색 항해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노예를 전해주고 거기서 동방에서 온 향신료를 받아서 그거를 고국으로 돌아오는 까만색 라인으로 무역을 하는 이런 무역이 베네치아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중해와 흑해 통상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상품이 바로 노예였던 겁니다. 북방 출신 노예였습니다. 그럼 북방 출신 노예는 누가 공급하냐? 바로 몽골군이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노예라는 단어가 슬레이브잖아요. 그 슬레이브가 슬라브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슬라브, 몽골군이 잡았던 슬라브인 노예들을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슬레이브를 데려다가 알렉산드리아나 동지 중에 이슬람 정권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브족 노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슬라브인들이. 그 슬라브인 노예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팔렸다. 그래서 그 슬라브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로 정치하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노예를 공급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몽골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몽골군이 이 슬라브 지역에 잡았던 노예들을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 거죠. 또한 몽골군이 전해준 게 흑사병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1347년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카파 성에 몽골군이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노바나 베네치아 상인들이 있었던 카파 성이에요. 그런데 몽골군이 와서 한창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점령하려고. 그래서 공성전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공성기가 있죠. 원래는 공성기에다가 돌을 실어서 이제 성벽을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성기에다가 흑사병에 감염된 병사의 시체를 넣어가지고 이 성 안에 던져 놓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 안이 흑사병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 성 안에 있던 제노아 상인이 마구 도망칠 거 아니에요? 도망쳐가지고 배 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중해로 와가지고 제노아 항구에 상륙을 했고 그로부터 유럽에 흑사병이 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재앙을 몰고 온 건 이 신의 섭니다. 이 기록은 흑사병을 신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을 준 당사자가 몽골군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흑사병은 이미 그전에도 있었고요. 카파에서부터 제노바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그게 잠복기 있다가 갑자기 발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사병은 걸리면 일주일 안에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무리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몽골군한테 좀 뒤집어 씌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어쨌든 기록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실제로 동서양의 교육 활동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몽골군 쪽에 있었던 흑사병의 원인자가 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흑사병은 보통 쥐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쥐가 어디에 타고 있었을까? 제노아 상인의 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노아 상인들이 갖고 다니는 곡식 속에 쥐가 있어가지고 그 쥐가 유럽에 건너와서 흑사병을 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제노아 상인이나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동서양 교역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나 제노아 상인들은 목재나 귀금속, 유리, 모직물 같은 걸 동방에 전해주게 되고 몽골 울루스, 이 킵차크에서부터 몽골 고원까지 아니면 북중국까지 이제 길이 완전히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있었던 온갖 물품들이 서쪽으로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예, 비단, 향신료 같은 것들이 물론 바닷길로도 가지겠지만 육지길로 통해서 비단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일이 있었을 거란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흑사병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234년이 되면 금나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금나라는 여기 중도가 원래 성이 있었는데 중도는 몽골군에서 잃고 개봉이 북송을 멸망시키고 금나라의 수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 개봉을 수베테이가 북중국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넷째 아들 툴루이가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금이 1234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는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죠. 고려를 침입하는 주역들은 누구냐면 징기스칸의 동생들이었어요. 동생들이 만주를 영지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주에 영지가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병력들 위주로 고려를 침입을 하는데요. 총 9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합니다. 제1차로 1231년에 살리타이가 3만 명의 군사를 침입합니다. 기주를 거쳐서 서경을 거쳐서 수완을 거쳐 돌아갔던 이게 1차 침입이고 제3차는 34년부터 4년간 전국토를 침입합니다. 이 그림에 빨간
화살표가 있죠. 4년 동안 고려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의해서 유린되고요. 그리고 4차, 6차 매년 겨울에 몽골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9차에 1259년 겨울에 쿠빌라에 의한 강화가 논의돼 가지고 그로부터 10년 후 1270년에 고려 고종이 강화돼서 개경으로 복귀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오고타이가 사망하고 구육이 잠깐 칸이 됐었어요. 그 시절에 구육 칸의 미망인이었던 오굴 카이미시 카툰하고 그리고 툴루이의 미망인이었던 소르각타니 베키가 여인들이 패권 경쟁을 합니다. 칸이 죽으면 그 다음 칸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꽤 공백기가 있어요. 누구를 칸을 할 거냐 그런 논의가 한 뭐 1년, 2년, 3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가계도를 보시면 테무친이 있었고 아들 넷이 있었죠. 주치, 차가다이, 오다이, 툴루이가 있었는데 주치는 바투가 킵착한 거 이제 받았고요. 둘째 데칸이 오고타이가 있었고 셋째가 구육칸이 있었는데 네 번째 칸이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이제 구육칸의 미망이었던 오굴 카이미시 카툰하고 툴루이의 미망이었던 수르각타니 베키가 대결이 이어지게 된 거죠. 툴루이 가문에는 네 아들들이 있었다. 멍케, 쿠빌라이, 훌라그, 아리크부카가 있었다. 이때 이 멍케는 소르카타니 베키 이 어머니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바투와 연합을 해요. 사촌간이죠. 바투가 멀리 있지만 바투의 세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바투가 지지를 함으로써 이 멍케가 대칸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때 등장한 현명한 어머니 소르각타니 베키입니다. 소르각타니 베키는 4명의 칸을 탄생시킨 뭐 대단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멍케, 쿠빌라이, 훌라구, 아리크부카에서는 4명 다 칸이 되거든요. 툴루이가 43살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 특히 징기스칸의 고향에 있었던 많은 군사와 영지를 남겼는데 그것을 툴루이가 일찍 죽음으로써 오고타이 가문의 대부분 뺏깁니다. 남편이 죽으면 보통 형사치수죄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형제 아들한테 결혼하도록 제의를 받거든요. 근데 오고타의 아들이 결혼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다른 가문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거절하고 독자적인 생존을 해요. 소르각타니는 케레이트 부족의 공주였고 테무친에 납치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었어요. 멍케의 부인도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몽골의 수도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영향력도 있었고 그 소르각타니가 네스토리우스의 기독교인들의 지원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키웠고 어쨌든 형사치수에서 오고타이 아들 결혼제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폴로이 가문이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다 오고타이 가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하면서 독자적인 생존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버티다가 오고타이와 그 아들 구육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들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면서 미래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처신을 잘 하도록 작은아버지나 사촌들한테 미웃보이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수개 언어를 구사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포함해서 학문에 능통했다. 아들들을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하는 거죠. 소르카타니 베키가 아들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때가 오면 다른 사촌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되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마트와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서 멍케가 데칸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건데 물론 구육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 기회로 삼아서 여기도 사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멍케가 데칸이 되게 된 겁니다. 데칸의 자리는 이제 멍케가 1251년에 차지하게 됐고요.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 바투의 킵착 칸국 있죠. 그리고 차가다의 칸국 있고 오고다의 칸국 있고 데칸의 멍케가 되지만 칭기스칸이 물려준 고향 땅은 막내인 아리키부케가 영지로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럴 상황에 남은 거는 중국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쿠빌라이는 북중국의 사령관을 맡겨서 주게 되고요. 만주는 칭기스칸 동생들의 영지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몽골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몽골 궁정이 어땠다 이런 소식들은 몇 개 문헌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몽골 비사가 있고 두 번째는 루브르기라고 하는 수도사가 남겨준 순례기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 루브르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루이 9세 왕의 명에 의해 가지고
동쪽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1253년에 출발을 해요. 몽골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몽골이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부에 분쟁이 전혀 없었거든요. 쉽게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룸까지 갈 수 있었죠. 55년에 2년 만에 트리폴리에 귀환을 해가지고 그때 봤던 각지의 지리, 풍습, 종교, 언어들을 저술한 여행기를 남기게 된 건데요. 루브르가 여행했던 경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크레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크림반도를 지나서 이 크림반도에 상륙을 하면 다 이제 몽골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몽골의 정치적 지원을 받게 되죠. 말도 지원을 받고 여기 쭉 거쳐서 킵차크 한국을 지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보호를 받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교황의 친서를 가졌기 때문에 가게 되고요. 카라코룸까지 가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돌아올 때는 카프카즈 산맥을 거쳐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수도 카라코람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남기게 되는데요. 그 카라코람은 오고타이가 세우고 구육칸이 유지했다. 그리고 누브록이 만난 칸이 누구냐면 멍케였어요. 멍케가 다스리는 카라코람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거기에는 종교 자유가 있었다. 특이하게도 불교, 네스토리오스 기독교, 이슬람 등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데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토론이 몽골의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특이한 거가 하나 있는데요. 은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나무가 있었는데 파리 출신 장인 기욤 부시에가 만들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상상도예요. 은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나무에서 술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걸 여인들이 퍼가지고 접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게 케라코람의 궁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루브르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멍케가 데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멍케 데칸이 봤을 때 남은 땅이 어디냐, 우리가 원정 갈 만한 땅이 어디냐 봤더니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를 잠깐 지나긴 했지만 거기는 여전히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셋째인 훌라구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땅은 어디냐면 중국이죠. 북중국은 이미 금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었고 남송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죠. 둘째 쿠빌라이를 이 북중국의 영지로 줬었기 때문에 쿠빌라이를 사령관을 삼아가지고 이 남송을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대 데칸 멍케가 하고 있을 때가 평화롭게 몽골 울루스가 하나의 제국으로서 기능하던 통합된 몽골의 최대 영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 가면 서로 패권 다툼에 의해서 이 통로가 끊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멍케가 칸이던 시절에는 자유롭게 통행이 오가던 최대 판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페르시아 정벌을 떠나는 셋째 훌레구, 페르시아가 남은 데기 때문에 훌레구를 보내가지고 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1253년 데칸의 동생으로서 새 땅을 찾아서 떠났다. 떠날 때 몽골 전역에서 10대 소년들 중심으로 징집을 합니다. 자, 기존 병사들을 하게 되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페르시아는 워낙 멀고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차라리 가정을 아직 이루지 않은 10대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예 페르시아라는 땅을 영위를 하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원정을 떠나는 것이 아닌 이주를 목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을 원정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냥과 훈련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가게 돼요. 사냥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식량으로 삼을 만한 양떼도 몰고 가면서 2년 동안 페르시아를 가면서 소년들을 병사로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목표는 아바스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였습니다. 결국은 한 달 동안의 공성전을 거쳐서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가 이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누굴 만나냐면 어세신이라고 하는 시아파 일종인 어세신 일파를 제압해가지고 그것이 이슬람 세계의 이름이 떨쳐졌던 거죠. 그 어세신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일파에서 갈라져 나오는 그 일파가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던 집단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수는 순위파였고 시아파가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늘 핍박받고 있었는데 그 핍박받던 사람들 중에 어세신이라고 하는 이스마일파에 갈라져 온 어떤 일파가 아주 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위파건 시아파건 가리지 않고 종교 지도자를 암살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악명이 높았는데 그 어쌔신파를 이 몽골족들이 가서
박살을 낸 거죠. 알라무트 요새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요새가 난공불락이었는데 여기를 공략을 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에 아주 소문이 떠들썩하게 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훌레구가 페르시아를 공략을 함으로써 일칸국을 세우게 되고요. 수도는 타브리즈였고 아바스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이 성을 공략을 함으로써 거대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랍 지역까지 공략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맘루크 이만하고 만났던 그 전투가 아이잘루트 전투인데요. 시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땅의 아이잘루트에서 만나게 되는데 기후와 지형에 익숙한 맘루크군이 유리하게 전개됨으로 인해서 몽골군이 여기서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잘루트에서 몽골군이 첫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초원이 아닌 사막이었다는 거죠. 이 사막 시대에서는 몽골군이 절대 유리하지 못하거든요. 몽골 말들은 초원에 익숙한 말이지 사막에 익숙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몽골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일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막 시대를 더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까지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초원 시대가 이 몽골의 가장 큰 경쟁력이지 사막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멍케가 이제 남송을 정벌합니다. 북중국은 이미 정벌한 상태고 남은 게 남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동생 쿠빌라이가 북중국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 멍케가 직접 원정을 통해서 남중국을 멸망시켰다고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맨 먼저 했던 것은 대리국을 정벌한 거였어요. 대리국은 오늘날 중국의 운남성 지역이죠. 그 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서기 7세기, 8세기부터 존재하던 그런 땅인데 이 13세기에 이 대리국부터 멸망을 시키고 우회를 해서 남송을 아래쪽에서 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남송이라는 나라는 이 장강 유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군이 아무리 날고 겨도 여긴 초원지대가 아니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도 많고 하니까 몽골 기마병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북쪽에서 공격만 해가지고는 남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천성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남성을 양쪽에서 공략해 가려고 이렇게 대리국을 통해서 우량카다이를 파견해가지고 대리국을 흡수하려고 했던 거죠. 대리석이 나온 그 대리국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케가 직접 공격 계획을 했는데 그때 둘째였던 쿠빌라이가 야망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몽케가 견제한 일이 있었어요. 그 타가차르와 동방왕가가 있었는데요. 동방사망가가 있었죠. 그 사망가가 징기스칸의 동생 카사르, 카치온, 오치킨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만주가 영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멍케가 칸이 될 때 또 지지를 해줘가지고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래서 오치킨의 손자 타가차르를 쿠빌라 대신에 좌익 사령관, 좌익이라 하면 북중국이죠. 북중국 사령관에 임명을 해가지고 쿠빌라의 힘을 빼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갖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멍케가 사천성을 공략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빌라이를 다시 북중국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멍케는 중국의 방대한 땅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중국 땅은 몽골족이 그동안 싸웠던 땅과 너무 다릅니다. 북중국은 그나마 건조한 지대인데 사천성도 굉장히 습연한 땅이거든요.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처럼 치밀하게 조사하고 현장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멍케는 그 정도 되지 못했던 거죠. 치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타가차르는 만주로 돌아가고 좌익군 사령관은 쿠빌라이가 되고 더위와 습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천성에 가가지고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멍케가 칸으로서 사령관으로 오다가 사천성에 죽게 되고 북중국의 사령관이 또 쿠빌라이가 남성을 공략하다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또 우량카다이가 대리국을 거쳐서 북베트남에 가서 복속을 시키고 쭉 돌아서 남성을 공략하러 갈 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자. 여기 악주란 곳에서 송나라군과 만났죠. 근데 악주가 오늘날 우한이거든요. 우한이 장강 지역에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몽골군이 남송 군대를 격파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몽골군은 상당히 불리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일보 후퇴를 하자. 특히 지금 칸이 없는 상태예요. 멍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퇴를 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남송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1260년에 있었던 악주의 평화협정이에요. 그래서 악주에서 장강을 경계로 국경을 나눕니다. 장강 북쪽은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있고 장강 남쪽은 남송이 여전히 차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되 몽골군이 계속 공략을 하다가 전쟁을 멈췄으니 남송이 매년 공물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막대한 세패를 바치기로
함으로써 평화협정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향후에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쿠빌라이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를 한 다음에 남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춤이었다. 한 10여 년 정도의 멈춤 시간을 갖기 위한 평화협정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